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다녀갔습니다. 전주와 완주, 새만금 현장에서 전북의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시사토론은 2주 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때 그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전북 방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도당위원장님 오셨고요. 원도연, 이경환 교수님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 방문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후보 전북 방문의 의미, 정운천 의원님 좀 간략히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첫 방문이었습니다. 예. 전북 도민들께 굉장히 빨리 안 오냐고 막 하고 뭐 1박 2일로 해야 된다고도 하고. 그런데 사실 아쉬운 거는 하루로 끝났는데 이번에 사실 처음에는 취소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박 2일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김기현 대표가 그 확진 상태에 있었고, 예. 그래서 취소될 뻔했다가 출정식 또 선대위 발대식이 있어서 그거는 후보께서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전남 전북에 발대식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그것만 하고 갈 수는 없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전북의 가장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산업 중심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수소 산단, 그다음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번에 방문하고 갔습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뭐 당초 1박 2일 일정이 좀 축소됐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에 처음 이제 방문했고 후보 때도 전북을 방문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실망감을 가졌고 있었고요. 뭐 1박 2일에서 뭐 하루 길게는 뭐 하루지만 9시간 정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별다른 뭐 기대는 많이 안 했지만 원론적인 얘기 정도 수준에서 가지 않았냐. 뭐 확 바꾸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확 바꾸겠는가 뭐 이런 내용이 없이 거의 선문답 일방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하고 가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우리 지역에 대한 스킨십이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한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전북의 낙후도를 가지고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도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우선 좀 너무 급한 느낌이 너무 좀 서두르고 뭐 이렇게 좀 일정이 좀 안정되게 뭔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도 하고 좀 차분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느낌들이 없이 너무 좀 급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 급하다 보니까 메시지는 군데군데 이제 나오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메시지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저는 후보가 올 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는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라북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관점을 관통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하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이나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계셨지만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좀 이분이 전라북도에서 좀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구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오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관점과 정책의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좀 지나치게 원론적이었다. 그래서 좀 디테일,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짚기를 했는데, 짚어 나가면서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서 좀 정책이 드러나는 상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실제 발언한 내용, 저희 준비한 VCR 보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선거 때마다 전라북도를 개발해준다. 여기에 산업시설을 들여오겠다라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이 반복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사가 없이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전북 홀대론이 이런 얘기 그거 오래전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바꾸겠습니다. 네, 전북도민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전북의 현실은 어떠냐라면서 민주당을 좀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집권하면 전북을 확 바꾸겠다, 홀대 이야기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현장에 같이 계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하고 뭐 현장에서보다도 그 전에 이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면 예. 우리 전라북도 이 미래 산업은 우리가 탄소산업진흥원은 대구하고 경쟁이 있는데 우리가 진흥원을 전주에 유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수소는 지금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경쟁이 되니까 수소 산단 6천억을 완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수소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키워나가자. 두 번째는 뭐 새만금은 뛰며갈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때가 왔으니까 거기를 가자 해서 그 두 군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방문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점은 선대위 발대식이었고 예. 또 그에 이제 여타로 지금 수소 산단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하고 탄소가 왜 이렇게 결합해야 시너지가 일어나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하면서 여기가 정말 앞으로 미래의 수소 산업을 전북에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를 완전히 방점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두 분은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북 홀대 이야기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까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북을 과감하게 확 바꾸겠다. 뭐 이런 꼭 저는 뭐 확이란 말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전북에 대한 이해가 그나마 좀 된 것은 전북 홀대론. 예. 여기에 대한 이해는 좀 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재명 후보도 뭐 삼중 홀대론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홀대론에 관해서는 여전히 전북이 이제 낙후도 그다음에 전남 광주에 비해서 뭐 지나치게 부족한 점들 이런 점들에서 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럼 그런 홀대가 어떻게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건 뭐 민주당에서 지난 4년간 정책에서 좀 소외됐다. 이제 그 점은 뭐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4년 동안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가라는 점들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점도 솔직히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민주당에 관한 그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전북에서 얻어보고자 하는 노력은 뭐 가상하지만 그럼 그 홀대를 어떤 모습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에서는 그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기왕에 홀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북에서 정서적으로 다 받아들인 입장이라면 그 홀대를 좀 더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중에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하겠다. 물론 그 얘기 이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이제 강력하게 뭐 지원을 정부 투자와 인센티브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미래 신산업 뭐 수산업을 갔다 왔습니다만 전북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들은 뭘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제조업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 자동차 산업이든 조선이든 이런 제조업 바탕을 통해서 신산업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스킨십이 좀 더 강하게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없이 이제 많은 얘기가 이제 원론적 얘기를 갖다. 저는 이 얘기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약점이 뭐냐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확 바꿀 거냐 이런 질문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안을 갖고 있다면 방안을 갖고 있다면 뭐 참모하고 많은 수기가 됐다면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 얘기는 지금 전북에 와서 대부분 다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답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동의하는데요. 이제 저는 전북을대로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왔던 이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라북도에 필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제 전라북도에 정치적으로는 마이너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벌써 40, 50년 반세기 가까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의 판을 바꾸려는 굉장히 진취적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경로한 다른 경로로 이렇게 등장한 후보라고 하면 그런 좀 진취적인 발언 또는 진취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홀대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홀대론을 한 방에 풀 수 있는 비책은 없습니다.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전라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북 홀대론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상황과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단 하나의 이 솔루션이라도 내놨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홀대론을 이야기해서 확 바꾸겠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이야기나 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전북 홀대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균형 발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대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전북 홀대, 그 이전에는 호남 홀대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건데, 그럼 정책적으로는 균형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걸 먼저 이야기했어야 돼. 그래야 철학적인 관점이 바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완성도가 일부 떨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북 홀대론을 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나왔겠다. 만약에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쪽이 참모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접근했을 텐데 그런 접근이 안 됐다. 예, 알겠습니다. 진단은 맞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예. 지금 두 분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근데 이번에 첫 방문이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에는 부족한 점이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10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모로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서 이제 결과까지 나오게 만드는 건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시지. 근데 의원님 이렇게 이 선거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물론 예를 들어 지난번 이재명 후보는 와가지고 이중차별론을 이야기하면서 전라도민들에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졌는데 첫 번째가 예. 지금 구체적으로 답을 만들어서 첫 번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답은 홀대 인정한다, 확 바꾸겠다.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건 아직도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확 바꾸겠다는 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아니냐. 나는 정치로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부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운 상태에서 호남에 대해서 이 홀대를 꼭 확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 준비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처음 오셨으니까 선언적 의미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왔을 때도 또 선언하면 그때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를 좀 기대해 주시면 앞으로 예.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현안에 그렇게 대한 좀 이해하십시오. 총론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만금은 공항도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공항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좀 어떤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그 모티브를 줘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새만금의 공항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우천 의원님 어떻게? 그 부분도 사실 다 알다시피 지금 무안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객으로 공항의 수요는 채울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새만금의 산업단지에 얼마만큼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기업의 수요를 공항으로 연결됐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항에 필요한 그런 공장들, 입주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정말 큰 그 두바이의 그런 산업 발전처럼 정말 세제 혜택을 제대로 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이제 그건 이제 특별 회계를 만든다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기업 자유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 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 역시
이 새만금 관련 발언을 했죠. 국민 대토론회라도 열어서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해도가 뭐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뭐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공항을 만들어 온다고 기업이 오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준비가 덜 됐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새만금 공항은 SOC거든요. 공항은 기본적으로 저는 적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적으로 항만, 공항 그리고 텔레포트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본 투자예요. 예. 기본 투자가 돼야 그다음에 기업이 오는 것이지 기업이 와야 공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SOC를 본다면 공항은 기본적으로 먼저 닦아놓고 그래야 그다음에 기업들이 유치되고 안 한다면 세제 혜택을 줘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이제 새만금공항은 좀 더 좀 속도전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에 이제 물론 내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청사진대로 가고 공항이라는 조건들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때가 되면 흑자로 바뀔 겁니다. 그건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이제 공항이 흑자되는 것이 전 세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에도 이 발전을 위하면 공항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시작하고 SOC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활동들이 함께 맞물려 가야지 않겠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발언 중에 공항을 만들어 놓는다고 기업이 유치된 게 아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거 그 문제가 아니고 네. 공항은 이미 계획되고 있고 공항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항만 이렇게 만든다고 된 게 아니다.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돼야 하는 거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와야 공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예, 예. 이런 거죠. 저는 새만금 공항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새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새만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으로 공항을 선택하신 건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만금에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공항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새만금 문제를 일단 정리하셨으니까 그 접근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저는 공항에 이거 이제 전국 도민들도 좀 그런 오해가 있어요. 공항에 대해서 야 KTX가 그렇게 빠른데 공항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새만금 공항은 여객 공항이 아니에요. 새만금은 여기는 산업공항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하려면 우리가 벌크형 제품들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그건 배로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만금 공항은 어떤 거에 되면 첨단 초경량화된 제품들을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공항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산업이 새만금에 배치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접근에서 인프라를 본다. 근데 기업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중에서 초경량화된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업분이 어떤 기업이 있고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양성하겠다. 이렇게 나가줘야 정답에 근접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항 문제에 착안하신 건 일단 좋다, 잘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접근들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공항의 위치가 여전히 이렇게 이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리를 하나 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새만금 공항 가지고 전라북 도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속아왔지 않습니까? 계속 미뤄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밀리고 계속 이렇게 저 공항 적자 얘기 나오고 KTX 있는데 뭐하러 만드냐 얘기 나오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스터디는 필요하다. 그래서 공항을 두말 없이 내가 빨리 만들겠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위치에 문제가 있다, 위치 조정해서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셔야 그래야 새만금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는 겁니다. 예.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요. 측근 수행을 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예. 그걸 쭉 설명을 마지막에 딱 하니까 야, 이 정도 했고 앞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속도로 있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슴이 뛰게 한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가슴만 뛰면 안 되고요. 아니, 가슴이 뛰게 한다는 게 굉장히 그걸 보고 나서 예. 또 느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남겨둘 수가 있느냐? 정말? 그래서 이거 속도 보셨어야죠. 혹시 와서 보고 도대체 아니 어떤 얘기 이게 봐야지. 그때 보면서 아니 내가 느끼는 거는 역시 정치를 오래 하지 않고 신인이기 때문에 좀 설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표현 등등이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하여튼
가슴이 뛴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새만금 현장도 처음 간 거 처음, 네, 아닙니까? 처음.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좀 잘 예, 정 예. 의원님이 굉장히 잘 전달을 좀 하셔야 될 충분히 것 같습니다. 잘 공감합니다. 예, 저희 다음 현안인데요. 금융중심지, 그다음에 현대조선소 관련 또 현안 발언 어떻게 했는지 또 VCR 보시겠습니다. 과거 서남대의 학생 쿼터는 그거는 이미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차기 정부를 뭐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어쨌든 뭐 전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의협과 원만히 잘 합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오는 것이지 강제로 의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제3 금융 중심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거기에 계속 허브처럼 모이는 것이지 몇 개의 회사를 거기다가 그냥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전북 현안에 대한 발언 추가로 보셨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용호 의원이 우리 예. 공동 선대위원장이 돼서 공공의대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우리 그 쿼터 49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거를 진행하는데 민주당이 좀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그 법으로 가는 것이니까 뒤따라갈 수 있는 거는 돼 있는데 민주당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공공의대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문제가 아니라 4천여 명까지 늘어나 버리는 그러한 걸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거를 갈라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문제여서 지금 이용호 의원과 저하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분리해가지고 우리 전북에는 TO 49명만 보충해 주는 정도로 분리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의사협회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아마 이거는 이용호 의원 들어온 그 담례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다음 금융중심지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주장한 거는 한국투자공사 같은 게 거의 280조 원을 제3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지금 현재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900조고 이거 같은 사업이니까 이런 몇 개를 이렇게 이번 지역 균형에 대한 제2 지금 중앙에 있는 공사 같은 데를 내려보내는 그런 거에 이제 그거 포함해달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귀담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예. 그건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는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구체적인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좀 주신 거고요. 예. 참 그러한 등을 확실하게 좀 답 좀 나는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그 이재명 후보 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금융중심지에 대한 고민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워낙 전라북도에서 현안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도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의 방향이 좀 틀렸다.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은행을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거래소 중심의 또는 금융기관들 몇 개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공간으로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금융중심지는 이제는 아마 그런 시대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게 가상공간에서 나오는 NFT라든가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금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녹색금융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그런 어떤 금융 중심은 이렇게 건물들 몇 개가 또는 기관들 몇 개가 밀집돼서 만드는 금융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중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어필하고 새로운 MZ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금융중심이라는 게 뭐냐?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기관들을 끌어모아서 여기다가 만들겠다. 이런 식의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중심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관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NFT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되고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가 뭔지 또 녹색 금융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연구가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연구를 해서 하나라도 명확하게 전라북도한테 그런 비전을 줘야 그래야 도민들이 아 전라북도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구나 후보가 굉장히 진취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 뭐 기관들 몇 개 모아서 금융심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예. 근데 그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면? 예. 네. 예, 다음 VCR 보시겠습니다. 다음 VCR은 전북대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조금 논란이 많이 뒤따랐던 그런 발언입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발언 내용 거의 원본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뭐 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가 뭔지 모르는 게 윤석열 후보 같습니다. 예. 자유라는 게 누가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고, 그다음에 그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과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자유관 문제가 심각한데,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 시혜주의 입장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혜주의가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뭐 평등이든 분배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의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과 범민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언어의 실수는 살아온 삶을 대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살아왔던 삶에서 이런 고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자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오랫동안 세월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말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이게 민주당을 위한 발언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뭐 실언 제조기 같은 매일 뭐 발언에 실언을 하지 않습니까? 전북 갔다 전남 순천에 가서는 민주당 가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국민의힘으로 갔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 정도 한다면 상당히 그 평소의 사고 자체에 저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사 생활에 갖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봐요. 어느 행위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재판이다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그 미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는 두괄식이잖아요. 첫 마디가 중요한 건데 이분은 뒷마디에다가 방점을 많이 찍고 대화를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원을 잘못 아직도 몸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점도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정치 초년생이다라는 게 실감나게 언어로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 뭐 다음 날 광주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은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했어요. 그 의도가 전혀 아닌데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비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예,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정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참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 기승전결에 의해서 미괄식으로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이게 중간 과정에서 도입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번에도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독재국가에서 산업화하면서 민주화의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화를 지금 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있다는 개념을 가진 것 같아요. 사각지대는 뭐냐면 극빈 또는 문맹, 그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그분들한테 제대로 복지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요게 답이거든요. 예. 근데 답인데 처음 도입 부분이 못 배우고 보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하니까 무슨 폄하한 것처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폄하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는데 그 결론을 앞에 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해놓고 앞에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건 뚝 잘라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빨리 정치 신이 좀 훈련을 받아서 이제 두갈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역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실언이다, 실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또 다르게 보고 계시는 예, 거죠? 아니, 맥락상으로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한편으로 보면 18세기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등장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논리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이거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잘못 말씀하신 거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책도 읽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이 나쁘면 운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이야기여서 그거는 참 이렇게 이 적절치 않은 이야기였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매우 한편으로 참 이렇게 크게 이 어긋나는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분석은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다녀가면서 좀 눈에 띄는 행보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북대 이세종 열사 그 추모비 참배였습니다. 물론 참배가 뭐 성사되지는 못했고요. 그 근처에 갔다가 되돌아갔는데 전북대 민주동문회가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또 취지에서 또 거기를 찾게 됐는지 이런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세종 열사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정말 작년에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의 그 무릎 사과한 이후 작년에 8월 19일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5.18 문제를 뚫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5.18 단체들의 그 18년의 수건인 그 공법단체 법제화를 통해서 저희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거의 18번을 통해 철저하게 그분들하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법제화에 우리가 앞장서 줬어요. 예. 그 결과 금년 5월 18일에는 그 성일종원하고 제가 거기 가서 공법단체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많은 울림을 줬고 또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그 전두환 발언 때문에 그냥 그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근데 그 전두환 발언도 똑같은 이제 실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치 신인인데 뭘 좀 맡겨서 일을 하면 되지 내가 다 아는 거냐. 근데 또 자기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을 그때 대학생 때 그때 재판 때 재판장으로서 이제 모의 재판 때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해가지고 나는 전두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망언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좀 사과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할 수 있었는데도 거기에 좀 막혀가지고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무리하는 걸로 이세종 열사가 첫 순국하신 분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또 사과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걸 받아들여서 이세종 열사한테 가려고 했는데 또 막혀가지고 그 표지석 가서 또 사과하고 묵념하고 나오는 게 어쨌든 그럴지라도 또 더 절실하게 부딪혀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황. 일단 뭐 전두환 발언에 대한 만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이제 국리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전북에서 이세종 열사를 갖고 광주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만회가 과연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쇼맨십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다 않다고 봐요. 뭐 김정일 위원장 같이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발언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 호남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쇼맨십에 관한 뭐 한 그 행사 중에 하나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종 열사를 정말 참배하고 싶다면 이세종 열사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민주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발언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유, 뭐 가난한 자, 이건 누릴 자 이런 식의 발언이 그러면 이세종 열사가 뭘 꿈꿨을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꿈꿨는데 그 사람을 참배하겠다고 하면서 발언은 엉뚱한 발언을 한 그런 이중성을 그리고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전도한 발언에 대한 만회를 하고 싶다면 진정성이 있는 일련의 쭉 후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언을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좀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쇼맨십이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행사에서 첫 그 전주에 와서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에 대한 그 묵념을 또 그 재단 옆에서 하는 거를 첫 번째로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하는데 제가 가서 거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 시위대 앞에서 간곡하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재단을 확 막아가지고 그런 진정성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세종 열사의 참배를 막았다 안 막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쭉 보여줘 왔던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두환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5.18 동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가 이분의 일생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결국 한 사람의 일생이 평가되는 건데 이분이 정치를 선언하고 난 이후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민주화 운동 또는 한국의 민주화 세대에 대한 뭐 그것에 대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그 희생에 대한 이렇게 일종의 어떤 존경이나 또는 존중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세종 열사 참배를 실패하고 그리고 다음날 광주에 가가지고 아니 민주화 운동을 뭐 이렇게 이 이론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외국에서 수입단 이론을 가지고 했던 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면 이게 어디서 진정성이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5.18 현장에서 사과를 하면서 A4 영장을 빼가지고 읽는 그 아주 기계적인 사과가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사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남이나 전북 우리 이제 호남 쪽 올 때는 좀 진취적인 태도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로 오면서 내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시니까 본인의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방향성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이 어떤 5.18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그 희생자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감사함 이런 마음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세종 열사의 참배를 뭐 실패했다 안 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그 중요한 과정의 그 짧은 시간에 거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좀 진정성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국민 또는 전남 호남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세종 열사 참배를 실패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분에 대한 아쉬움과 그분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하나의 일정을 봤던 거 아니에요. 5.18에 지금 몇 번을 갔거든요. 그 이전에도 몇 번을 가고 또 그 광주 검사로 있을 때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5.18 때는 가서 묵념하고 내가 옛날에 5.18 그 재판장 때 했던 얘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거를 제대로 지금 말씀한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한 부분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또 하나의 그 만남이 있었죠. 군산에 가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문경 씨를 만났습니다. 하문경 씨는 뭐 아시다시피 80년대 뭐 학생운동의 대부였고요. 그다음에 미 문화원 점거 등으로 해서 뭐 처벌을 받은 제야 진보 인사였습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을 하면서 또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윤 후보가 하문경 자영업자를 만난 이유, 왜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참 이 코로나 덕분에 그 하문경 그 식당에서
4명만 이렇게 아무도 비공개로 4명이 저하고 윤 후보하고 이제 함은경 서영철 목사라고 군산에서 그 뭐 제야 그 봉사 운동 하시는 분이 있어요. 4분이 했는데 아니 그 결정은 제가 저 뭐 스케줄 잡은 게 아니고 윤 후보가 확실하게 거기로 꼭 가겠다 해갖고 윤 후보 단독으로 결정해서 이제 거기 가서 한 2시간 대화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 사기다 정도까지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함은경 씨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뭔가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막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쪽이 아닌 함은경 씨가 저쪽 분이니까 저쪽 분이 좀 표현하는 그런 등등을 가지고 좀 더 객관화시켜보고 싶은 이제 그러한 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전북에 이렇게 오셔서 좀 뭔가 자기가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중도 확장, 예. 확장적 측면에서의 선택한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함은경 대표가 쭉 얘기한 내용들이 중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애환 또 어려움 지금까지 자기 해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더라. 대한민국 최고 애국자. 자기가 고용하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맥혀가지고 최저임금 올리는데 경영이 안 돼가지고 내보내는 그 아픈 마음을 또 진솔하게 또 얘기하고 하는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근데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움들을 내가 후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라고 하면 실제 자영업자를 만나는 게 좋았는데 물론 함은경 씨도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인데 함은경 씨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과거에 운동권 출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초점이 되게 흐트러져 버렸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자영업자들의 고난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보다는 함은경을 만났다가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예. 전략적으로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뭐 중도 확장의 의지는 분명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중도 확장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생각이 드는데요. 성과가 없었다. 예. 함은경 뭐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 이제 자기 모순에 좀 빠졌다고 봐요. 다음 날 이제 전남 순천에 가서 외부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를 갖고 싸운 사람으로 이 함은경도 대표이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라는 그 카드 하나 가지고 확장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너무 단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원 교수님부터 이렇게 듣겠습니다. 원 예. 교수님. 뭐 저는 어쨌든 이렇게 후보가 전라북도 방문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뭐 되게 저희가 앞으로도 자주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제 후보의 방문이 그 국민의힘이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계 이런 부분들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전라북도를 민주당이 바라보는 것과 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좀 보다 진취적이고 또 열려 있고 이런 자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 너무 큰 이야기를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수소 이야기, 새만금 이야기, 탄소 이야기 뭐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원론과 총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딱 찍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방식의 접근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전라북도민들이 어필할 수 있는 진취적인 방법이겠다.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네. 뭐 처음으로 전북에 방문해 준 거 좀 늦었지만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 뭐 2, 3차 계속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방문해서 우리들을 정말 확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정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점이 아마 방법론을 가져온다면 좀 더 진정성 있게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진정성을 좀 더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운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오셔서 홀대론에 대한 분명한 얘기와 더불어서 확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공약이 31가지가
불과 세너 가지 해결하고 말았잖아요. 공약만 갖고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 공약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치열하게 그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도 우리 목에 달려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제 밀착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면서 전북 홀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꼭지점을 몇 개라도 확실하게 뭔가 공감대 있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항상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대통령만 갖고는 안 된다. 대통령 밑에 우리 전북 정치권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게 현실화하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확 바꾼다면 바꾸게 하는 역할을 우리 전북 정치권이 또 우리 국민, 저와 같은 우리 정치권이 정말 치열하게 함께 하면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항상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게 전북의 대선 민심이었는데요. 이번 윤석열 후보 방문을 계기로 좀 민심이 달라질지 또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오늘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